네, 경제 소식 미중 협상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 굉장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트럼프,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의제는 아무래도 수출 통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협상 논제였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거는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휘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7종은 미국 자동차라든가 전자,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이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휘토류를 가지고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똥이 우리한테도 튀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이에 반해서 또 미국의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휘토류를 수출하게 하는 대신에 미국도 어떤 지금까지 제한을 뒀던 민간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제트 엔진이라든가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품 해제도 같이 풀어라라는 논의가 이제 지금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논의되는 만큼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딱 6시간 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관세의 숫자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 이익이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수준, 첨단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떤 미국이나 중국 입장 모두 어떤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과 부품의 수출 통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첨단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부분이 어떤 이번에 협의한 게 정말 계속 지속될 것인가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협상에서 어떤 핵심 이익 충돌이 문제가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트럼프가 정책도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대기 모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혼조세 정도 마감이었고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국내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안 이걸 논의했다고요? 네, 일단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경제가 우리가 저성장 문제로 쉽지가 않지만 계엄 이후에 계엄과 트럼프의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서 경기에 어떤 마중물을 내야 된다라는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효과가 확실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수단을 좀 동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 국민 25만 원 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이번에 좀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이제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라는 부분과 정책
집행을 어떤 실현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그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 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다만 이 2차 추경 규모가 지금 20조에서 크게는 30조, 이제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상이 약 13조 1천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3조 1천억 정도를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이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 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은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를 카드를 발급한다라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요.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 한쪽에서는 지금 경제성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 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 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대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게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조금 평소에 못했던 조금 좀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좀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럼 정말 경제에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게 그 정부의 재정 승수가 얼마인가냐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그 승수 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 이용 같은 걸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책 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이렇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어떤 조금의 좀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글쎄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쇠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은 이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드뱅크는 예. 이제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예. 은행이 나쁘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부채가 이제 뭐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 부채죠. 예, 예.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그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이제 어려운 은행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예.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이제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대출, 이제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네.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그 대출 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뭐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이제 3년 동안도 이제 못 갚고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거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예. 이제 추경에서 언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 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금융 지원을 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이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라고 하지만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우려에서 이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게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왜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어떤 세금으로 할 경우에 혜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도 하나 짚어볼게요. 짤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전 정부들도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은 여러 차례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는 모습들,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은 누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기후 문제도 있지만 농가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개의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있고요. 지금의 물가는 사실상 어떤 코로나 이후의 여파도 남아 있지만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이제 훼손되면서 나온 여파도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그 어떤 모든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원료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사실 소비자들에게 가는 물가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또 마진을 어떤 정당한 이윤을 또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료의 값이 오른 상황에서 최종 재화의 소비를 억지로 누른다라는 것이 글쎄요, 이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것들을 통제한 경우가 있고요. 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최종제어의 가격을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것들을 안 써왔던 거는 아닌데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게 공기업 물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전력과 같이 전기값을 이제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억제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수도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들을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계 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지금의 자영업 부채가 결국은 국가 부채로 이어져서 이제 국채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최근에 크게 나타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25bp 올렸는데 이게 추경을 하면서 사실 국채 시장에서 30bp가 오르면서 어떤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또 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 물가 같은 경우, 이제 공공 물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자영업자들의 물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건 또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